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여의도 타짜. 김상현 정치평론가,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월요일부터 사실 타짜에 기다렸어요. 제가 월요일, 화요일에 저 대한민국 정치판에 메가 이벤트가 터지면 타짜 시간에 저도 기다립니다. 저희를 매일 불러주세요, 매일. 그럴까요? 네. 아니, 한번 생각해 보려고. 네. 이 쓰리 타짜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 막 궁금하잖아요. 네. 아침마다 저희가 뉴스 브리핑도 해드리고. 네. 저 매일 뉴스 브리핑으로 장서조 소장. 못할 것 같아요. 네.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 뉴스 고민해 브리핑에서 보겠는데. 잘리신 분이 참 뉴스 브리핑 같이 잘렸잖아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잘린 게 아니라 코너 개편. 예? 개편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는데 말입니다. 예. 네. 아니, 저도 이 타짜를 기다렸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겠어요? 궁금하니까. 요 얘기 좀 해보죠. 역시 이래경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이라고 그래도 되는 건가? 어쨌든 혁신위원장 내정자. 내정자죠. 제대로 뭐 9시간 만에 최고위에서 의결을 안 했으니까. 의결 안 했으니까. 어쨌든 그럼 이래경 이사장. 저는 제 얘기부터 할게요. 저는 처음에 혁신위원장 여든 야든 되게 이제까지 혁신위원장, 비대위원장, 무슨 위원장 딱 되면 누구 하고 그렇죠. 보면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이름 딱 들으면 이래서 그랬구나. 뭐 이렇게. 예전에 2016년 민주당 때, 2015년 민주당 때 보면 김상곤 위원장, 당시 조국 부위원장. 경기도 교육감하고 서울대 로스쿨 교수? 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찬성하든 반대든. 근데 이래경 이사장 때는 저는 처음에 누구? 엥? 누구? 누구지? 그랬죠. 이랬거든요. 엥? 누구? 우리 쓰리 타짜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엥? 누구?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실패하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그래도 정치 고관 여자인데 제가 모르는 분이 과연 돼서 민주당을 과연 혁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같은 진영에 있던 분이었고 또한 이재명 2019년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지킴이 자처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과연 이재명 당 대표 체제를 바꿀 수 있는 혁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른 논란은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 예정된 거였다. 모르는 분이었으면 조금 천천히 실패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아는 분이래가지고 빨리 실패한 거죠. 누가 알아요? 아니 이렇게 알려지게 된 분이 저는 이제 이분은 알았는데 아니 그 혁신위원장이 될 줄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 발표 나기 직전에 뭐 일부에서 이제 뭐 이분으로 발표가 안 되더라 해서 제가 뭐 알긴 아는 분인데 그래? 좀 놀랍긴 하네. 근데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다. 그 정도였는데 뭐 이렇게 됐네요. 그 어떤 의미인지를 알겠다는 거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좀 타짜는. 이 보도가 지금 이미 많이 났는데 이분은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어떤 좀 기자가 물어보니까 GT계잖아. 그러니까 제가 세대 차이를 느꼈던 게 GT계? GT계가 뭐야? 민평론인데. 그런 거예요. 네. 김근태 전 의장을 예전에 GT라고 불렀다. 그래서 GT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네. 근데 이분이 이제 GT계고 사업도 하신 분이고 과거에는 이렇게 운동권 출신이죠. 운동권 출신인데 경기고 서울대 공대 나왔거든요. 과거에 이런 이력을 가진 분들 중에 좀 사업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해가지고 후원자 역할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랬는데 한 4, 5년 전부터 조금 뭐랄까 강성으로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되는 그런 발언들이라든지 글이라든지 하는 게 최근 4, 5년 동안 집중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 지난 4, 5년 동안에는 뭐 친명계다 이런 이야기로 불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분을 선임했을 때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나한테는 되게 지지도 하는데 원래 뿌리는 그 GT계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고 서울대 사업 경력도 있으니까 뭐 원만하고 또 그럴듯하고 하니까 잘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4, 5년간의 그 언행에 대해 가지고 너무 좀 무게를 안 둔 게 아닌가 싶네요. 김타짜. 4, 5년간의 발언을 체크를 못한 거예요? 체크를 했는데도 그냥 고한 거예요? 왜?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까지는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민주당에는 아직까지도 그 순혈주의 같은 게 남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특정 계열 내지는 운동
했던 그 대선배들에 대한 존중 이런 게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이력이 먼저 앞서서 내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이력이라면 하고 거기에다 이제 토를 달거나 하기 좀 어려웠을 것이다.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력이기 때문에 자 SNS 뒤져보자 이런 걸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럴 만한 시간을 주지도 않았고 뭐 바로 전날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그 전에 급하게 누군가가 제안을 해서 뭐 지금 나오는 거는 이해찬 총리하고 용산고 동문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용산고 동문이고 가까운 사이라서 이또 이래경 용산고등학교 예. 경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가깝다는 거 그리고 또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 원장이 저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한 분인데 거기가 함세웅 상당히 신부도 있고. 상당히 가깝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함세웅 신부님 얘기는 못 들었는데 뭐 그렇게 보도한 언론도 어쨌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겉 표면상으로 보면 지튀게 뭐 또 우리 또 김근태 전 의장님에 대한 또 존중과 존경이 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을 다 눌렀다. 그래서 아주 세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지 않았나. 단 대표가 이재명 본인에 대한 당신에 대한 강한 지지자라는 건 알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그 그렇게 정도 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최고위에서 SNS에 좀 센 발언들이 있긴 있지만은 뭐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정도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어떤 의원은 뭐 이분의 뭐 불법 비리 뭐 이런 것에 대한 검증들은 있었지만 사상 검증은 없었다 그러는데 저는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어제 방송에 다른 방송 이야기한 거 똑같이 해서 죄송한데 재산이라든지 부동산 검증은 어렵잖아요. 이게 이제 동의서를 받고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포털 사이트에 이름 넣어보면 쭈루룩 나오잖아요. 그게 훨씬 쉬운 건데 어려운 건 하고 쉬운 건 안 했다라는 건 저는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이래경 이사장의 지금까지 생각과 판단의 이재명 당대표도 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우리는 없어요.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것이 이재명 당대표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천안함 자폭. 그 예를 들면 장성철 소장은 그건 좀 과하죠. 장타자는 네. 김타자와 다르게 알고 이 있었다. 발언도 알고 있었다. 다 알고 그런데 있었다. 보호한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구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상당히 비겁스러운 게 뭐냐면은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요. 최고위원 회의 때 이랬다는 거 아니야. 함세웅 신부님이 추천했어요. 그 다른 언론들이 추천했어요. 이렇게 좀 비겁한 모습 보인 거. 그리고 이제 사퇴하고 나서도 기자들이 막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이재명 당대표가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는 비겁한 모습 보이는 거. 그건 참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문제 같아요.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못 믿을 것 같아요. 이제 자 일단 리더십과 권위에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 제가 생각할 때 본질적인 문제는 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자 혁신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혁신의 방향성에 대한 생각이 정반대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게 우리가 자꾸 민심에서 떨어져 나간다. 중도적으로 확장성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쪽하고 아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는 것이고 당원 위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 이래경 이사장이 직접 민주주의 이런 활동 최근에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민주당의 울타리를 넘어서 가지고 바깥에 이제 뭐 촛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 시위에 나서는 사람들 뭐 그런 쪽까지 선거 연대까지 가야 된다라는 쪽하고 정반대 방향이에요. 그럼 이 이래경 이사장의 방향은 그 후자 쪽.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 윤석열 정부하고 강하게 각을 세워야 된다. 민주당의 오히려 벽을 넘어서 이게 중도로 벽을 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진보 정당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쪽과 손을 잡아서 전선을 형성해야 된다라는 쪽을 상징하는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래경 이사장이 뭐 그런 지금 SNS에 나오는 자폭 뭐 이런 워딩이 없어가지고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거기서 당내에서는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분이 뭐 최근에 어떤 발언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체제가 조금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 체제를 리셋하고 궤도 수정을 좀 하자. 그래서 혁신위를 만든 건데 이분은 그냥 이재명 체제를 더 강화시키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택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 이재명 당대표의 사람 보는 눈이 상당히 부족하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좀 다른 시각인 게 다른 시각. 기본적으로
관심 자체가 다른 데 있었던 거죠. 혁신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예. 이재명 대표가 현 상황을 타개하는데 훨씬 더 관심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그럼 그것도 다른 데 본인- 관심이 네. 크다 보니까 네. 오히려 윤타짜는 쉬운 걸 안 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쉬운 걸 간과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보좌진들이 놀아요. 아이 김상일 평론가님도 보좌진 해봤잖아요. 아니 근데 속도가 빠르면 네. 넓게 볼 수가 없어요. 그 이- 고속도로 초입에 써 있는 거 제가 항상 아니, 당연히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10시에 발표가 나고 조선일보가 한 10시 20분부터 제가 그 기사 뭐 뒤에 물어봤는데 미리 정보를 알고 한 게 아니라 네. 발표 나고 네. 그냥 이렇게 해보니까 기사들을 쳐봤다는 거죠. 쭉 바로 나오더라. 요즘엔 그냥 당연히 페북 보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게 이게 몰랐을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렇게 알겠습니다. 부실하게 아니, 생각이 딴 데 집중이 되면 그 외의 건 잘 안 보이는 아니, 건 아니. 많아요. 어쨌든 잠깐만. 어. 이렇게 혁신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대한 인사 검증을 그것도 단순한 건데 이렇게 부실하게 해놓고 윤석열 정권이 인사 검증 잘못한다고 인사 참사라고 막 그렇게 공격하는 게 웃기잖아요. 아니, 이것도 인사 참사죠. 그러니까 이것도 공격하고 그것도 공격해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어떻게 우리 세타짜가 아니 둘 다 잘못된 건 공격을 해야죠. 아니, 저는 고광희 어쨌든- 평론가님이 공격이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인사 참사에 공격하는 명분이 이제 없어진다고. 자 그러면 우리 세타짜가 이대경 이사장의 요 과거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 몰랐다는 거는 좀 이견이 있지만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혁신의 방향이 본인의 체제를 강화하는 그렇죠. 거다라는 점은 다 동의하시는 거죠. 맞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그럼 이재명 대표는 뭔가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근데 어제 무한 책임지겠다. 그리고 사퇴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일절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거 무한 책임은 어떤 의미예요, 김타짜? 책임 안 지겠다는 거죠. 아니 어. 이재명 당대표의 책임지는 방식이 좀 독특하잖아요. 예를 그래요? 들어서 어. 대선과 지선에서 패배를 했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책임져요? 일단은 좀 물러나서 잠정은 그렇죠? 돼. 물러나서 조망을 하고 평가를 하고 반성 잘못된 부분이 뭔지 반성을 하고 그 반성한 부분에서 어떤 바뀌는 어떤 혁신안 내지는 쇄신안을 들고서 재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 이렇게 무너진 거를 바로잡는 거가 책임이니까 나는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더 권력을 줘야겠어.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무한 책임을 진다는 건 뭐예요? 권력을 쥐고 어?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이런 거잖아요. 물러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방식을 보시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나올 것 같아요. 윤타짜는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흔히 프레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 기준에서 보느냐인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른바 비명계라든지 중도 민심이라든지 이걸 다 끌어안아가지고 다시 이제 당을 잘 꾸려 나가는 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그 반대쪽으로 그럼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를 자기들의 의중 쪽으로 끌어당긴다든지 아니 그게 안 된다면은 뭐 이렇게 체제를 뒤바꾼다. 뭐 바꾼다든지 그 관점에서 보면 그건 더 어려울 거예요. 그렇겠죠. 그 에너지는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뭐 민주당의 총선에 좋지 않다, 민심과 멀어진다 이런 뭐 해석을 다 떠나서 막을 방법이 없다. 그걸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상태 그냥 계속 가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욕심이 사람들은 커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현상 유지가 목적. 우리 이제 뭐 요새 외교안보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현상 유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현상 유지를 마음 먹는다면은 그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할 수 있는 세력이 민주당 내 혹은 민주당 바깥인데 민주당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 진영 내에는 없다. 저는 그게 냉정한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전 우주가 엔트로피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에너지는 이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이렇게 괴리가 되면은 압력이 높은 곳은 터질 수밖에 없어요. 당신과 민심의 바깥에 그렇죠. 바깥에는 이게 압력이 굉장히 낮아지는데 그쪽만 압력이 높아지면 그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터지는 걸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표가 돌파구로 삼고 있는 것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확장이란 거예요. 이대경 뭐라 그래야 되나 이사장이 전 내정자. 그리고 함세웅 신부 등하고 뭐
촛불 행동 뭐 이런저런 이제 외곽에서 시민단체도 연대 단체들을 많이 꾸려놓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후쿠시마 집회 같은 거 하면은 연대 집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시야는 그쪽으로 가 있는 거죠. 그 방금 말씀하신 이제 김타짜가 말한 그런 압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이쪽에 물꼬를 트겠다. 그 반윤석열 전선을 명확하게 한다. 그거죠. 그 이래경 사태를 보고 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예측했던 공식이 맞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뭔데요, 공식이? 12월과 내년 1월에 민주당 내년 총선 여론조사를 해보면 백석도 못 얻어. 예를 들면. 예. 그리고 뭐 다수당은 안 돼. 뭐 과반수 안 돼. 총선 참패 예상. 이런 보도가 나오면 이재명 당대표가 뒤로 물러나서 비대위를 꾸리고 비대위를 통해 가지고 네. 공천하고 본인은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저희 한 몸 다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았는데 예전에 이 문재인 그렇죠. 당시 대표가 2015년 12월에 했던 그렇죠. 예. 근데 안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냥 나는 무조건 당대표직 유지하고 공천 내가 하고 나는 무조건 출마한다. 민주당이 뭐 총선 전망이 어두워도 예. 나는 내 살 길 내가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게 참 뭐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 믿을 구석이 또 있는 거죠. 그 제가 생각해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근데 이게 아무리 그러니까 지금이 민주당 180석 가까이 되니까 무소속까지 합쳐가지고 출신 민주당 출신 무소속까지 합쳐 180석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뭐 100석이 안 되는 폭망 그렇게는 되겠느냐 예. 이 안 여당하고 되지. 용산하는 걸로 봐가지고 뭐 서로 키워주는데. 그러니까 지더라도 한 130, 40석 정도 버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정도면 그럼 그 충분해, 중에서 또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뭐 우리 뜻이 같은 사람들이면은 또 괜찮지 않냐. 그건 또 그대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재명 아니라 좋아 뭐 이 비주류에서 말하는 중도적인 성향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해가지고 그럼 그 사람은 180석을 유지할 거냐. 그것도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솔직히. 그러면은 이러나 저러나 얼마 차이 안 난다. 한 20석 차이면은 my way.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판단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머릿속은 이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머리는 그렇게 돌아가지만 외부적 요인까지 본인이 다 제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원내대표 박강원이 나타나서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실은 박강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강성이 아니에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람인데 그 온건한 사람 한 명이 들어옴으로써 결집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비명계가. 그리고 목소리가 커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총선에서 만약에 질 것 같다 그러면 의원들이 얘기를 안 하고 여기에 가만히 있을 것이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생각을 한도 근데 그거는 근데 저는 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윤타짜긴 그 얘기잖아요. 외부에서 그런 요구들이 비명계 그런 요구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시민이나 현상병이 어렵고 이재명 대표가 외곽에 있는 본인을 지원하는 지지하는 시민단체랑 스크럼을 짜서 버티면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체제를 바꾸는 거는 현실상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러냐 떠나가지고 현실상. 저 국민의힘의 이 전 대표 거기도 이 전 대표를 이렇게 끌어내리는 게 그럼 이 전 대표는 당에서 기반도 약하고 최고위원회의는 다 돌아서고 또 대통령도 있는데도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온갖 뭐 볼 꼴 못 볼 꼴 본 끝에야 현상 변경을 만들었잖아요. 그에 비하면 여기는 뭐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아 근데 이 계기라는 걸 자꾸 무시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있으면 흐름이 바뀌어요. 흐름이 바뀌면은 본인이 맞아요. 버티고 싶고 외곽에서 뭐 그쵸. 아무리 지원하고 그래도 어려운 보세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옛날에는 친문 일색이었어요. 네. 이재명 당대표는 비주류였거든요. 네. 그 친문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그 친문의 세력을 양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랬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분들 다 어디가 있죠? 친명. 지금 친명이 다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물줄기와 흐름이 바뀌면 그 스트림을 따라서 쭉 이게 빠질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정치인이면 그러한 흐름에 따르고 순응을 하는데 근데 수능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떠밀려 뭐 예를 들면 밀려난다. 네. 근데 이분은 안 그럴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보시고 그럼 자 그러면 혁신위원장 또
이재명 대표는 새로 임명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누가 있을까? 현근택 변호사가 페북에다가 네. 혁신위원장 누가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 밑에 댓글 쭉 달린 거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많이 달렸거든요. 현근택 변호사가 질문을 던지고 네. 댓글을 지지자들이 그거 쭉 봤는데 네. 1번 조국, 2번 추미애 이렇게 나왔던데.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그거는- 지지자분들은 그거는 현근택 변호사가 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제가 지지- 질문을 올리면 아마 다른 그러니까 답이 민주당 나올 지지자분들, 강성 지지자분들은 그렇게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김타짜는 거예요. 네. 어느 컨셉이 맞다고 봐요? 누가 적당하다고? 저거 올리면 뭐 김혜영 뭐 이런 사람들 나오겠죠. 현실적으로 될까? 근데 제가 딱 아니. 적합한 인물 한 명 있는데 네. 네, 김종인. 근데 우리가 그 가끔가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되게 답답한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이 여러분이라고 틀 안에 우리요? 아니 네. 밖에 있는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답답한 게 있어요. 지금의 주어진 틀 안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노무현은 언제부터 노무현이었고, 문재인은 언제부터 문재인이었고, 이재명은 언제부터 이재명이었어. 그게 다 대안이었기 때문에 떠오른 건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건 사고와 계기에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난세가 영웅을 만드는 거지 영웅이 그냥 세상을 막 만들고 조종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대안이 없다는 거를 너무 걱정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저는 같아요. 다른 정치 세력한테도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네. 내일보다 모레를 보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요 얘기 저 3부에서 마저 해볼게요. 자 일단 저 이재명 대표의 미래 운명에 대해서 그 우리 장타짜는 네. 이건 뭐 버틸 수가 없을 거다 이런 취지인 거고 우리 김타짜는 그렇지가 않다. 그렇죠. 어떤 계기가 있으면은 그거를 본인이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안 올 수 있다 이런 네. 얘기거든요. 저는 버틸려고 발버둥 칠 거다. 그렇죠. 발버둥은 치죠. 발버둥은 당연히 치지. 그렇지만 김타짜는 결국은 뭐 버티지 못하고 밀려날 거다. 이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 계기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그건 뭐 나중 얘기고 당장 혁신이 1차 위원장 1차 선임 실패했어요. 그럼 뭐 지금 뭐 두 번째 위원장 어쨌든 찾을 거 아니에요. 뭐 김영진 의원은 상임위 간사단에게 추천을 받으라고 추천 좀 해보라고 얘기했다는 것 같고. 앞서 우리가 얘기하다 말했는데 윤타짜 이 혁신이 운명 미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일 날 의원총회를 한대나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네. 그걸 정하면은 네. 뭐 사람을 찾는 건 오히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 네, 근데 뭐 앞에는 이 말하고 속으로는 저렇게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두루뭉술하게 중도도 하고 우리 지지층도 다 할 수 있는 좋은 분을 뽑겠다라든지 그러면은 뭐 안 되는 거 하지 말자는 소리지. 그럼 방향은 어디로 갈 것 같은데? 이제 이대경 전 위원장으로 저는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방향성을 바꿀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자기 체제 강화, 그런 중도보다는 그렇죠. 지지자 강화 예. 그런 거. 만약에 김상일 특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김혜영 전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는 용기와 판단 능력이 있다면 민주당 확 바뀔 수가 있을 거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를 할 수가 있고 혁신이가 제대로 된 혁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 윤태곤 타짜가 얘기한 것처럼 네. 본인의 지도력과 뭐 본인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혁신위원장 시키려고 한다면 혁신위 자체는 김새 가지고 이제 글렀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이게 혁신이라는 게 혁신을 요구받는 쪽을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구받는 쪽을 고치지 않고 강화를 하면 그게 차도살인이지 무슨 그게 혁신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 정치자들한테 겸눈으로 네. 보는 법, 그러니까 좀 당위가 있는 거고 네. 현실이 있는 거고 맞아요. 또 그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한 세 가지 네. 프레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맞춰 보면은 이제 실체가 조금 보이는데 그럼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박지원 학습 효과 같은 것도. 박지원 비대위원장 때 처음엔 되게 신선했잖아. 네. 네. 그리고 대선 막바지에 효과도 분명히 있었고. 있었지. 예. 근데 그 대선 끝나고 나가지고는 정말 힘들었잖아요. 박지원 비대위원장 막 폭로도 여러 가지 하고 나한테 뭐 자기 공천 해달라고 말했다 뭐 이런 등등. 그러니까 혁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그때처럼 되면 어떡하냐. 불안하다. 예. 아니 근데 지금 혁신을 하자는 게 뻔한 거 하지 말자는 건데 뻔한 거 하면 지금 상황에서도 혁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김상일 평론가 김타짜 얘기를 당윤원적 측면에서 이해하겠어. 근데 아니 현실상 근데 그렇게 될수 있냐고. 정치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자, 당이라는 거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방향성은 이게 우리가 미시령을 넘어갈 때 이렇게 막 굽어서 가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렇게 간다고 안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실은 단지 좀 굽어서 가냐 천천히 가냐 빨리 가냐의 문제지 글로 가는 거는 계속 당위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만 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 혁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정치권에서 정치 지도자가 하면 돼요. 김남국 의원 잘못했잖아요. 네. 그럼 당에서 김남국 의원이 자진 탈당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죠. 조치도 안 취했어요. 그걸 탈당하고 나고 또 당 내에서 무슨 좀 조치 취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재명 당대표가 탈당했는데 뭐 또 조치를 취해. 이런 식이거든요. 그전에 돈봉투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그마한 데서부터 제대로 된 상식적인 판단을 못 하는데 뭐 큰 혁신을 할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했나? 아니 자, 요 주제는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네. 주제 다른 이씨. 네. 민주당의 이씨 성을 가진 사람 얘기했으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 이씨 성을 가진 지금 이동관 대외협력 특보. 근데 그분 얘기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뭐 방통위원장으로 프로 이력하잖아요. 내가 무슨 프로 얘기했다고 없어질 수 내가 있어? 뭐. 김태현의 정치쇼 어? 프로그램 없애 그럼 자, 어떻게? 장성철 소자 마이크 5분간 정지. 우리를 일으키는 발언을 할 것 같아. 어쨌든 우리 지난주에도 요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이동관 지난주에 끝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성실하고 명민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문제가 커질 수 있다까지 이야기하고 뭐 사적인 검증 같은 건 이야기 안 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게 많이 올라왔는데 네. 뭐 아들 학폭 논란 뭐 요게 올라왔던데 이게 사안이 좀 심각한 거 어떻게 봐요? 청탁자는? 저 41분까지 발언권 정지. 잠깐 풀어드릴게. 예. 그냥 당초에 처음에 언론 보도를 봤을 때는 그래 뭐 당사자들끼리 합의하고 사과를 하고 끝난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진보 진영에 계시는 한 언론인이 취재를 자세하게 했더라고요. 특히 인권위 진정서 내용을 보면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순신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로 폭력을 한 거잖아요. 근데 아들 본인 네. 말고. 네. 근데 이동관 특보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물리적인 폭력도 강했고 그것도 좀 지속적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었고 4-5명에 대한 학폭이 있었다. 그중에 2명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충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관건은 이거겠죠. 당시 상황을 무마하고 정리하는데 이동관 당시 청와대 홍보 특보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라는 것.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정순신 씨 사건이랑은 좀 달라. 이거는 그냥 부모가 개입하지 않았어라고 했지만 정순신 저 후보자 때는 부모와 개입이 좀 있었으니까. 네.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학폭 사건이 2011년도거든요. 2011년도에 이동관 수석이 네. 당시에 홍보 특보였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되게 영향력이 큰 분이었죠. 집권 초부터 영향은 컸죠. 이명박 핵관의 원조잖아요. 네. 그런데 당시에 이제 교사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 자녀의 엄마도 그러니까 이동관 수석의 이제 부인이죠. 그분도 학교에 오고 전화도 하고 이동관 당시 특보도 전화를 했었다. 이제 이러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인사청문회 때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면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합의했으니까 괜찮아. 정순신 씨 사건랑은 달라라고 하더라도 국민적인 감정의 선을 건들 것 같아요. 혹시 이게 글로리 왕국이 되는 거예요. 예?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우연찮게 우리 민주당 수사를 위해서 우리 압수수색 국회 압수수색을 들어왔던 검사를 제가 만났어요. 네. 근데 이 윤석열 어쩌자에서 만났을까? 갑자기 궁금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되게 애정이 있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검사더라고요. 근데 그 검사가 저한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학폭은 제대로 된 학폭인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찐 학폭, 제대로 된 학폭인 거예요.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내정이 되면 지금은 설마 이러겠지만 그 파급력과 파장력은요 대단할 거예요. 혹시 언론에 이미 거의 단수로 보도됐잖아요. 맞아요. 이동관 특보가 당동연을 간다. 모든 언론에 네. 일주일에 거의 열흘 됐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공식 임명 발표가 안 나오는 건 이 문제 때문에 용산 대통령에서 마지막까지 좀 결정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윤타짜? 아니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몇 가지 겹치는 것들이 이 부분에 대한 민심 네. 그리고 또 뭐 말하자면은 뭐 피해자랄까 그런 분들하고의 뭐 접촉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이 이대경 위원장 건이 아직까지 가고 있는데 굳이 뭐 지금 이걸 할 필요가 있냐 뭐 정부적으로 며칠이 그럴 수는 있겠구나. 예. 그게 아유, 그게 그 정도 있는 거고. 수준이면 대단하지. 아니 그게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 뭐 청문회를 2번 해야 된다나 지금 하면은 그런 이야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예. 8월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7월 말까지 그 지금 한 위원장 지금 뭐 법적 쟁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면직된 데 네. 대해 가지고 그럼 그 대행 비슷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또 한 번 해야 되니까 그거는 뭐 이동관 아니라 딴 사람도 부담인데 이 이슈를 가지고 청문회 2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그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주어를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라.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 계시는 분들이 이 주어가 이동관이 아니에요. 주어가 한상혁이야. 한상혁이 방통위원장 임명하려고 문재인 정권을 사는데 자녀 학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피해자끼리 합의했으니까 괜찮아요. 이거는 뭐 별 지난 일이니까 문제가 없어요. 당시 이동관 한상혁은 관여 안 했으니까 괜찮아요. 그러겠냐고요. 그러니까 기준과 잣대는 엄격해야 돼요. 본인들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 측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방송 정상화라고 얘기하지만 이동관 수석이 당시 MB 정권 때 홍보 특보로 있으면서 했던 일들을 보면 그것은 정상화가 아니라 어찌 보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못하러 방송 장악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제가 우리 장타짜 말에 진짜 너무너무 격하게 공감이 되는 게 지금 그럼 내가 우리 평론을 때 잘못하는 건데요. 우리 때 죄송해요. 장타짜 우리가 방송에서 못 보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거 걱정도 되는데. 우리가 한창 방송 많이 볼 때 정말 잘 나가던 방송사들 있잖아요. 지금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만든 게 MB 정부였어요. 거기에 중심 인물 중에 한 분이에요. 네. 근데 저는 좀 뭐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제 이대경 이사장에 대해서 뭐 알았냐 몰랐냐 지금 이건 이제 이미 불거지고 다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이게 뭐 사람들이 뭐 처음 한 것처럼 하는데 2015년경에 국회 상임위에서 다 그 교사랑 나와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리고 저 얘기했을 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얘기했지. 제가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네. 이 이슈가 불거져 있는 이슈라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뭐 몰랐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할수 거라는 없지. 거죠. 그 2011년 그때가 뭐 학교 다닐 때인가? 그때 제가 기자 때인데 그때도 좀 알았고 다 아는 이슈예요. 이미 나와 있던 이슈다. 그럼 뭐 아는 이슈기 때문에 더 크게 나올 건 없다라고 거꾸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근데 그건 저는 이제 별로 적절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는 이슈인데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이거 알면서도 이거 뭐 우리 무시하나 이렇게 되고 지금 뭐 저는 유튜브 같은 거 잘은 모릅니다만 커뮤니티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빨리 해라. 제발 빨리 임명해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로 이미 이제 나와 있는 이슈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윤타짜 맞는 게 보기에, 윤타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거 이동관 그 내정하면은요. 이동관 씨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특보. 전 특보, 지금 이동관 특보를 내정하면 제가 볼 때는 김남국 코인부터 해가지고 많은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묻힐 거라고 생각해요. 자 윤타짜 보기엔 임명할 그리고 것 같습니까? 이재명 대표 딱 생각나지 않겠어요. 뭐만 물어보면은 이동관은요. 그래요? 그럼 이쪽에서 이러겠지. 이래경은요. 그래서 서로 임명할 거로 봐요 윤타짜?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 하려면은 뭔가가 더 우리가 그러니까 자 이동관 수석의 이제 리스크라 그래야 되나 그 자녀의 그 논란은 이제 올라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그게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이렇게 좀 상쇄할 수 있는 좋은 게 있는지 비단 주머니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게 혹시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거 없이 그냥
요새 지지율도 좀 올랐는데 뭐 밀어보자. 그러면 그건 뭐 안 된다. 장타자 그냥 임명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럴 거예요. 임명할 거? 네, 네. 근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심을 살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그 적임자는 이동관이다. 그거 이렇게 생각하실 만큼 좀 나이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을 네. 제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연구를 했구나. 네. 예. 이분의 스타일이 뭐냐면 남들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 해. 예. 근데 시간이 좀 있어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만의 시간을 조금 줘가지고 그 시간을 갖잖아요. 그럼 안 하는 게 있더라고. 그러면 이제 남들의 다른 주변에 안 된다 네, 그러는 안 되는 이유를- 얘기는 지금 충분히 들었고 본인이 이제 납득이 되면? 자기만의 사색의 그러니까 시간이 이게 조금 가는 것 되게 같으니까 엉뚱한 소리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그, 갔기 예. 때문에 결국 임명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리더를 설득하는 그 스킬 중에 하나인데 방금 말씀하신 연계되는 건데 당신 말 틀렸고 내 말 많으니까 하라고 하면 절대 안 고쳐요. 그렇지. 근데 스스로 판단하게 아. 이거는 내가 결정해서 한 바꾼 거야. 거야라고 이렇게 되게 하면은 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일을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네.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윤상일 평론가 얘기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스로 느끼셔가지고 이동관 수석을 이렇게 내정을 안 하시면은요, 제가 총선 때까지 윤석열 정권 비판 안 하겠습니다. 아 이건 말이 안 진짜? 되지. 왜요? 그렇게 정상화 되는 그렇게 거잖아요, 해야지. 지금. 그래도 이 사안별로 해야지. 비판 안 그래야 하고 비난.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이때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장타자가 이렇게 방송 생활 연장에 꿈을 꾸고 있다. 아, 이런 스킬로 이제 나가고 있다. 뭔가 한 거 아니야? 진짜? 자, 요 얘기 해볼까? 다음에는 저 주제 바꿔볼게요. 이거 잠깐 짧게 볼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매달 3천만 원씩 2년 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해찬 전 대표 용돈 명목으로 보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 전 부지사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 김타짜. 아니 뭘 어떻게 봐요. 김성태 전 회장 입장에서는 많은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좀 많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돈 오고 간 게? 아니 그러니까 뭐 문제가 될 만한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씩 지킬 거 제일 지켜야 되는 걸 뒤에 놓고 앞단의 걸 하나씩 주면서 검찰하고 딜을 하는 거겠죠. 일종의 살라미 전술이. 살람이죠.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뭐 정치적 후원자 조금 뭐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뜻이 맞아가지고 과거 또 그런 아름다운 뭐 일화들도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강금원 회장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영원한 뭐 후원자. 과거에 뭐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분을 보면은 참 꼬리표도 여러 가지야. 이 꼬리표로 얼마, 저 꼬리표로 얼마, 뭐 또 저 꼬리표로 얼마 주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이건 주면서도 기분이 되게 안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요거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니까 뭐 진위는 뭐 수사 그다음에 더 나가면 재판에서 밝혀질 거고. 장사장 어제 그건 어떻게 봤어요? 송영길 전 대표 검찰 또 나갔대.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계속 처음에 나갔을 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구속영장 저 구속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수사 협조 잘하고 있잖아요. 그거인 것 같아요, 그냥. 네. 구속영장 네. 안 받기 법원에. 법원에. 법원을 향한 외침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근데 이게 뭐 들어요. 우리나 이야기해주지 이슈가 못 되고 있는 게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되게 쓰라리지 않을까? 그 오히려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검찰에 샘플 출두해서 검사가 아무를 못 만나고 그 앞에서 1인 시하고 이게 정치권 탑 뉴스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딴 아직은- 이야기가 하도 많으니까 묻힐 수밖에 없죠. 그 얘기는 송영길 대표가 노림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는 뭐 제가 이 사실관계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정치의 문제로 끌고 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근데 이게 관심을 모아야지 그 정치 문제가 되는데 관심도가 이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여요.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예. 일단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은 예. 제가 볼 때는 계속 지적을 해놔야 예.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걸 소재로 정치를 다시 할 수 있는 그 소재가 될 것이다. 이런 것도 깔려 있을 거예요. 일종의 빌드업 과정. 빌드업 과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냐하면 만약에 네. 구속되고 유죄 받다가 하더라도 그렇죠. 그 다음 이건- 정치에서는 이 문제가 반드시 저는 부메랑처럼 올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의는 공정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불공정한 정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폭력이지.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한동훈 장관에게 대항하는 모습 보이면서 네. 민주당 지지층들도 결집시키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거죠. 아니, 그 중도층도요. 지금 불공정하다고는 저는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범죄를 먼저 처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할 뿐이지 불공정한 수사, 검찰권 이것이 맞다라고 동의해 주는 건 전 아닐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좀 짚어보죠, 윤타자. 한노총, 한국노총의 경산회의 참여 전면 중단 선언했어요. 7년 5개월 만에. 그러면 경산회의가 완전 유명 해제된 거잖아요. 민노총 예전에 불참 탈퇴했고.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타자? 안 좋죠. 그러니까 뭐 첫 번째로 아까 제가 이제 세 가지 축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당위적인 면에서 안 좋고 당연하게 뭐 어떤 이유를 댈 것도 없이 안 좋은 것이고 뭐 사회의 큰 축인데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도 이른바 노동 개혁을 하려고 하면은 민주노총까지는 모르더라도 한국노총까지는 파트너가 돼야지 뭘 바꿀 수가 네. 있을 거 아니에요. 현 정부 입장에서. 예. 근데 그러면은 바꿀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보면은 선거가 있는데 네. 국민의힘에도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 많아요. 있죠. 예, 네. 민주당에도 많고 한국노총은 뭐 되게 실리적이기도 하고 현실적이기도 하고 또 지역 특히 지역으로 가면은 많은 그 지역 정치 지자체들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거기들하고 관계가 다 단절되면은 선거에도 안 좋죠.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정권에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뭐 경산회의 위원장이 김문수 위원장을 좀 사퇴시키면서 한국노총의 뭐 합류 명분을 다시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좀 과한 진압이 빌미를 줬던 것 같은데 노조와의 대립을 통해서 노동계를 개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대단히 큰 착각일 수밖에 없다. 경사 노위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대화 타협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불법 폭력적인 노조의 시위 집회는 당연히 정당한 공권력으로 막아야 되겠죠. 한편에서는 근데 대화를 해야 돼요. 협상을 하고. 그 부분이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그러니까 저는 성의를 보이면은 또 뭐 관계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뭐 그런 네. 식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성의를 보여야죠. 근데 저는 이런 모든 접근이 좀 이성적 접근을 좀 하려고 하고 이성에 호소하는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정치가 너무 혐오의 정치예요. 양 진영이다. 예. 그러니까 혐오의 정치의 극단이 뭐냐면 인종차별이거든요. 피부 색깔만 보고 혐오를 해버리고 모든 걸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면 어떤 사람이 한마디를 뱉으면 다른 거 그 사람의 역사라든가 뭐 이런 거 없이 그 한마디 가지고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의 전체를 다 혐오해 버리거든요. 그런 식인데 지금 노조를 대하는 방식도 굉장히 혐오의 정치 방식이에요. 이미지 악마화, 뭐 이미지 혐오 이미지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기를 억압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노조가 문제가 있으면 어떤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얘기하고 그러면은 내부에서 자정 노력을 해봐라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그게 안 되면 우리가 그럼 칼을 빼들 수밖에 없다. 뭔가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단계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급발진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타짜 여기서 마무리하죠. 김타짜, 장타짜, 윤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